할아버지가 장군이라고? 여기서는 네가 그냥 쓰레기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예비역 해군 소장 최명식이다. 이 군의 병사들은 조교의 장난감이 아니다. 통영의 바다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후 저녁 무렵이면 더욱 그랬죠. 최명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가 정자에 앉아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서는 손자 민재가 책상에 앉아 입대 준비물 목록을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21세의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역력했죠. 펜을 입에 물고 고민하는 모습, 머리를 극적이며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이 꼭 어릴 적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명식은 민재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최연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재는 겨우 6살이었어요. 현수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명식은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현수 부부가 탄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즉사였습니다. 명식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 김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평생 강인했던 명식도 그날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식과 순자는 민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수의 처가에서는 민재를 맡겠다고 했지만 명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이 아이는 최가의 대를 이을 아이야. 명식의 결정이었습니다. 순자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키워야죠. 현수 대신에라도. 하지만 60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명식은 군인 출신이라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밤에 울 때 달래기 같은 것들이 모두 낯설었죠. 순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아내가 민재의 엄마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민재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하지만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순자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명식은 정말로 홀로 민재를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명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민재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울면서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식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식도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민재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들이 익숙해졌어요. 민재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여행 가도 되죠? 민재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입대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 가거라. 하지만 늦지는 말고. 명식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15년간 쌓인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민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스스로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명식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명식은 잘했다라고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시던 명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민재가 입대한 지 정확히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식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민재에게서 온 편지는 단 한 통뿐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했다는 짧은 소식과 함께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한 줄이 전부였죠. 그날도 명식은 평소처럼 통영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패턴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해군기념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내일 해군 발전사 강연회가 있는데 참석 가능하신지요? 기념관 관장의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행사에 초청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겠네. 명식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다음 날 명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해군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고 현역 해군 장교들과 예비역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명식은 자신의 해군 경험담을 들려주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죠. 명식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명식은 기념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나온 김에 예전 추억도 되살릴 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훈련장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명식은 훈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훈련받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재 훈련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민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명식은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전투력을 갖추겠어? 조교의 고함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식은 울타리 사이로 훈련장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민재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민재의 등을 발로 누르면서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장군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서는 네가 그냥 쓰레기야. 조교 정호찬의 말이 명식의 귀에 꽂혔습니다. 명식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28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그가 가장 증오했던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계급을 이용한 불합리한 폭력, 인격 모독,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이었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명식은 손자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에게는 인간의 존엄이 가장 먼저다. 명식이 평생 외쳤던 신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였어요. 명식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저 조교를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개입했다가 민재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명식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조교의 이름, 부대 번호,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적어 내려갔어요. 해군에서 28년간 복무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대기실로 들어갈 때까지 명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손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묵묵히 대기실로 향했지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명식은 그제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부대 지휘관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재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민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섰어요. 그날 밤 명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당하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알아보자.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고 나서 움직여야겠어. 명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 수첩에는 작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명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명식은 먼저 오래된 수첩을 뒤져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해군사관학교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죠.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박윤이었습니다. 명식이 함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 참모로 근무했던 후배였어요. 지금은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해서 국방부 산하군 인권센터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희야, 바쁜 중에 미안하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명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윤희는 명식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조교 정호찬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명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그럼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군.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윤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상부에서 이 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호찬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징계 절차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놈이 뭔 배경이 있다는 거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간 군사보안업체 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 대표가 예전에 해군 출신이라고 하던데 명식은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강우. 자신과 회사 동기였지만 부정 청탁 사건으로 군에서 쫓겨난 남자였어요.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야, 혹시 그 업체 이름이 뭔지 아나? 태평양 시큐리티라고 하던데요. 왜 그러세요? 명식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 회사는 하강우가 전역 후 설립한 업체였어요. 명식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직접 움직여 보겠네.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나? 소장님,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명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내 손자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전화를 끊고 난 후 명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군이 나를 잊었구나. 좋아. 나도 군을 잊겠어. 명식은 옷장으로 가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복을 꺼냈어요. 가슴에 달린 투스타 장군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명식은 그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대신 평범한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더 이상 군인 최명식이 아닌 그냥 할아버지 최명식으로 움직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식은 책상에 앉아 노트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전명 파도 위의 진실. 그 아래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호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하강우와의 연결고리 확인, 그리고 다른 피해 훈련병들의 증언 확보까지 28년간 군에서 쌓은 경험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입 사실이 알려져서 민재가 더 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명식은 계획을 세우면서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젊은 장교였을 때도 비슷한 일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 명식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훈련이 좀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명식은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민재는 분명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명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명식은 전화기를 들고 두 번째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민재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명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지키는 것이 할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명식은 사흘 동안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윤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정호찬에 대한 신고가 민재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무려 7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완전히 썩어 있잖아. 명식은 자료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신고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훈련병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훈련병은 정호찬 때문에 자해 시도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이런 놈이 어떻게 조교를 하고 있는 거야? 명식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신고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각종 핑계를 대면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증거 부족, 추가 조사 필요, 관련자 면담 진행 중 같은 사유들이었죠. 명식은 이제 하강우와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하강우는 여전히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그는 저녁 후에도 자주 바다에 나갔습니다. 명식은 하강우가 자주 가는 낚시터로 향했어요. 이게 누구야? 최명식 아니야? 하강우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옛 동기였지만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하강우는 부정 청탁으로 군에서 쫓겨날 때 명식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강우야, 오랜만이네. 명식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근데 갑자기 웬일이야? 설마 낚시하러 온 건 아니겠지? 하강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명식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회사 직원 중에 정호찬이라는 놈 있지? 하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놈을 왜 찾아? 내 손자가 그놈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내가 뒤에서 비호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최명식. 너 참 뻔뻔하네. 20년 전에 나버렸으면서 지금 와서 도움 달라고? 명식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강우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명식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해서 등을 돌렸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명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강우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호찬 그 새끼, 사실 나도 골치 아픈 놈이야. 처음에는 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믿고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투성이더라고. 그럼 왜 계속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는 게 아니야. 그놈이 우리 회사 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 정부 계약 건들 말이야. 명식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하강우도 정호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나도 도울게. 명식이 제안했어요. 하강우는 명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진심이야? 내 손자 일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하강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20몇 년 전 일 서로 털어버리자. 그리고 정호찬 일이 끝나면
우리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명식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하강우는 명식에게 정호찬의 실체를 털어놓았어요. 정호찬은 민간 특채로 군에 들어온 인물이었는데 실제로는 군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놈이 조교가 된 것도 우리 회사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 더 놀라운 사실은 정호찬이 다른 업체들과도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군 내부 정보를 빼내서 민간 업체에 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하강우가 물었습니다. 명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겠군. 내가 도울게. 그놈 휴대폰에 녹음 파일들이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하면 끝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호찬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어. 하강우가 경고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손자를 지키는 일인데 위험이 뭐가 중요해. 명식의 결의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명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명식과 하강우의 계획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형태를 갖췄습니다. 정호찬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어요. 하강우가 정호찬을 회사로 불러내서 면담하는 동안 대화를 녹음하고 동시에 박윤희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정호찬이 뭔가 낌새를 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윤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저희 조사 계획을 정호찬에게 흘렸어요. 그놈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명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호찬이 민재 훈련병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명식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지금 민재는 어떤 상황이야? 내무반에서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정호찬이 다른 훈련병들에게 민재를 따돌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명식은 주먹을 벽에 내리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간절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조교님은 저만 보면 더 심하게 혼내시고 동기들도 저랑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저만 더 힘들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어요? 편지를 읽은 명식은 밤새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손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거였어요. 군인은 보호하는 자다. 명식이 40년 전 해군사관학교에서 외쳤던 구호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식은 하강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낚시터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강우는 회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강우야, 계획을 바꿔야겠어. 명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식은 어젯밤 받은 민재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하강우는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
정호찬 그놈이 생각보다 치밀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제는 정면 승부해야겠어. 숨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정면 승부? 정호찬을 직접 만나자. 그리고 모든 걸 까발리는 거야. 명식은 망설였어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들킨 마당에 더 숨을 이유가 있어?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정호찬도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할 테니까. 명식은 결국 하강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이틀 후 정호찬이 하강우의 연락을 받고 회사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정호찬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하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호찬이 의자에 앉자마자 문이 열리고 명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호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저분이 왜 여기에? 인사해. 예비역 해군소장 최명식이야. 내가 괴롭히고 있는 최민재 훈련병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정호찬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훈련병 관리는 제 소관이라서. 내 소관? 명식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훈련병을 괴롭히는 게 내 소관이야? 훈련은 원래 힘든 법입니다. 약해 빠진 요즘 애들을 단련시키려면. 단련? 명식이 일어서며 정호찬을 노려봤습니다. 28년 군 생활하면서 단련과 가혹행위가 뭐가 다른지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야. 정호찬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버티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전 분이시니까 요즘 군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달라? 명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달라졌지. 너 같은 가짜 군인들이 설쳐대니까 말이야. 가짜라니요? 하강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정호찬, 내 진짜 경력 다 조사했어. 군 경력 조작한 것부터 해서 민간업체와 유착한 것까지 전부 말이야. 정호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이제 선택해.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 것인가. 명식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찬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하하, 정말 웃기네요. 늙은 할아버지가 손자 보호한다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명식과 하강우는 정호찬의 돌변에 당황했어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정호찬의 도전적인 태도를 본 명식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명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호찬이 회사를 나간 후 명식은 하강우와 마주 앉았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큰일이다. 저놈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하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이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 명식은 그날 저녁 통영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앉던 정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20년 전 하강우와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명식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을 저지른 하강우를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강우, 나 그때 너 버렸지. 명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버렸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하잖아. 돌아보니 하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 있었어요. 강우야. 형,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20년 전 일 말이야. 하강우가 명식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엄격했나? 아니야. 형이 맞았어. 나는 정말 잘못했었거든. 다만, 하강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만 그때 형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명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에 이번 일은 제대로 끝내자. 하강우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늘 정호창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정호찬 놈이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놨어. 명식은 녹음을 들어보았어요. 정호찬의 오만한 태도와 협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박윤희에게 넘기자. 하지만 하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그림이 필요해. 무슨 말이야? 정호찬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국방부 내부의 누군가가 이놈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걸 먼저 밝혀내야 해. 명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형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야 해. 해군 출신 중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명식은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어서 현역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참 있다. 명식이 갑자기 손을 쳤어요. 김재호 제독. 지금 해군 참모 차장을 하고 있어. 김재호는 명식이 함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 작전 참모였던 후배였어요.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 볼까? 해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해. 명식은 그 자리에서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김재호는 반가워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호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명식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김재호는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럼 왜 조치를 안 한 거야? 그게 김재호가 말을 망설였어요.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명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위에서라면 누구 말이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호창건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호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조직적인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재호야, 내가 도와줄 수 있나? 김재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소장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죠. 하지만 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난 후 명식은 하강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각오는 했어. 그런데 형, 하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민재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일이 더 커지면 그 아이도 힘들어질 텐데. 명식은 고민에 빠졌어요. 손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해주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명식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벗은 할아버지로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명식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재호 제독의 도움으로 국방부 내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정호찬을 비호하는 세력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인사기획관실의 한 간부가 민간 군사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박윤희가 명식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언론 브리핑, 그리고 군 인권센터 공식 발표까지 모든 게 동시에 터지도록 조율했어요. 명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소장님, 지금까지 숨어서 해봤지만 소용없었잖아요.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요. 그날 오후 명식은 민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를 도우려고 움직이고 있어. 며칠 후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편지를 보내고 난 후 명식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하강우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재검토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형, 정말 얼굴 공개하고 나갈 거야? 하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야지. 익명으로는 파괴력이 없어. 예비역 해군소장 최명식이라는 이름을 걸어야 사람들이 주목할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명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75살 먹은 늙은이가 뭐가 무서워. 내 손자만 지킬 수 있다면 상관없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명식은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소장 최명식입니다. 명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예비역 장성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명식은 차분하게 정호찬의 비리와 가혹행위 사실들을 공개했어요.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 군의 병사들은 국가의 자산이지 조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명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장님, 직접 나서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손자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간부들의 징계도 함께 요구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폭풍이 일었어요. 각종 뉴스에서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명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방부에서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고 정호찬 측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명식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게 낯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야, 괜찮니?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명식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는 괜찮어.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요? 그래.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을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아. 이틀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어요. 국정감사에서 정호창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전면적으로 공개된 거였습니다. 국방부 간부들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정호찬은 결국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고 관련된 지휘라인도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개 사과를 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관의 사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명식은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제 사수들이 말했어요. 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됐다고. 이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교들도 예전과 달라졌고 무엇보다 훈련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은 명식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명식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명식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정호찬 사건 이후 군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인권보호 시스템이 도입되고 가혹행위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어요. 명식은 오늘도 바닷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재의 저녁일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재가 저녁복을 입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8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온 손자의 모습에 명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재야, 고생했다. 명식이 일어나 민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둘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18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해결해 주신 후로 부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명식은 조용히 손자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저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어요. 명식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군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하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지휘관 말이에요. 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18개월 전에 어린아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힘든 길이야.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니? 네, 할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군대도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좋은 군대가 되는 거죠. 명식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한번 해봐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정말요? 그래.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절대 권위에 취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명식과 민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군 생활 동안 민재가 보내온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 편지들 다 보관하고 계셨네요. 민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깊은 편지가 있었어요. 민재가 부사관들과 함께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을 교육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는 절대 욕설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훈련병들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명식은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했었어요. 손자가 정말 좋은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하강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강우의 표정이 밝았어요. 형, 축하해. 민재 전역했다며? 그래, 어제 돌아왔어. 어떻게 지내? 회사에 가겠다고 하네. 놀랐어. 하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회사 정리하고 새로운 일 시작했어.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할 생각이야. 하강우는 정호찬 사건 이후 회사를 정리하고 사회복지 관련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전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형도 뭔가 새로운 일 해보지 그래. 명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제 충분해. 민재만 잘 키우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 자신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박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군 인권센터에서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진짜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명식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지. 그날 저녁 명식은 다시 바닷가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함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뭘? 그때 일 말이에요. 위험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명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오히려 평생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 왜요?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걸 지켰거든. 너를 지키고 동시에 내 신념도 지켰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 마음 잃지 말고 살아가면 돼. 바다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식은 더 이상 계급장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깃발을 내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바다는 다시 파랗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킬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